우리 학원 평균만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평균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죠. 평균 이상만 맞으시면 이제 내 합격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고 틀린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고요. 평균 미만으로 맞으신 분들은 그 부분 꼭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 다른 학원보다는 우리 학원이 조금 더 나왔어요. 조금 평균이 더 나왔는데 우리 학원이 공부를 잘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좀 더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다른 학원보다 정확하게 한 8점 정도가 나왔어요. 평균이 57점 나왔어요. 지금 57점 정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 득점을 57점 이상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학원 합격률이 한 60% 무조건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마시면 됩니다. 아셨죠? 실망 너무 마시고 그 다음에 평균 미만으로 마신 분들은 꼭 보완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요약집을 통해서 계속 반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갑니다. 중개에 관한 용어의 정의 문제였는데 이 문제 있잖아요. 지금 중개에 관한 용어의 정의 문제는 문제 유형이 세 가지예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단순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 관련된 판례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인데 이 단순형 문제를 응용해내는 게 요즘 대세예요. 그리고 작년 시험에서 이 부분 출제 안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출제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출제하는데 응용된 문제를 최근에 계속 내고 있어요. 1번 지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행위 있죠.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중개냐 아니냐를 물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냥 쉽게 가자고요. 토지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겁니다. 이거 중개 아니에요. 중개죠. 그럼 1번 맞았잖아 이거. 근데 요거를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단순형으로 낸 거예요. 중개라 함은 이렇게 낸 거예요. 중개라 함은 이렇게 내면 용어의 정의 그대로 나와야 되죠.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하면 이게 틀렸다니까요. 저당권 설정에 지역권 설정을 포함 못 시키잖아 지금. 이 정의는. 그러니까 이 정의는 틀린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낸 거예요. 그럼 이건 맞는 지문이죠. 중개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되고 이것의 유사 지문이 5번 지문이에요. 5번 지문을 알아봤는데 1번 지문을 못 알아봤다. 뭔가 이해가 부족한 거죠 지금.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에만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 중개가 아니에요. 중개죠. 토지에 대한 지역권 설정이 환매 계약을 소개하는 행위 모두 중개 맞죠? 그러니까 중개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응용된 지문들 이해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상가에 대하여 이제 분양을 대행해 줍니다. 그럼 상가에 대하여 분양 대행이라고 그랬죠? 소개하는 게 아니죠. 그럼 중개다 아니다. 그럼 분양 대행 컨설팅 아니라는 거 알면서 2번에 정답 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상가에 대하여 분양을 대행하는 행위는 중개로 볼 수 있다. 틀렸잖아요? 틀렸고 다음에 개업공사의 중개행위는 상법에 정하고 있는 기본적 상행이다. 이거는 한 번도 안 물어봤기 때문에 꼭 이해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업공사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고 있는 상인이죠. 상인이니까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는 상행위가 맞죠? 그래서 이해만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특이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두시라고 했어요.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오피스텔 임차 의뢰인과 직접 당사자로서 계약을 했죠. 이거는 3자적 입장에서 거래를 알선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 역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그래서 1번, 정답은 2번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단순형 문제 기억만 살리고 넘어갑니다. 단순형 문제. 중개의 정의는 했고 이제 중개업이에요. 그럼 중개업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일단은 세 글자니까 세 가지 요소다. 중개업은 출발을 뭘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다. 기억하고 있죠? 다음에 이제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예요. 개업공사는 뭐만 나와야 된다? 개설, 등록.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인인증사 용어의 정의입니다. 공인인증사는 뭐만 나와야 돼요? 자격, 취득. 이 법에 따른 공인인증사역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여기서 끝나야 되죠. 그러니까 개공은 개설 등록만, 자격, 취득, 공인인증사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소속 공인인증사가 있는데, 소속 공인인증사는 말 그대로 가자고 그랬어요.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인증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됐죠? 여기서 가로 열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인증사인 자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즘 또 응용하는 지문을 낸다고 그랬는데 이 지문을 제일 잘 내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고용인 쪽에서 연습이 됐는데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인증사인자요.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인증사인자는 단순 업무만 보조해도 얘는 소공이 맞죠?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인증사인자는 단순 업무만 보조해도 이건 소공이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중개보조원이에요. 중개보조원의 용어의 정의는 뭐로 출발해야 돼요?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되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업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용어의 정의 올해 출제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단순형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판례 태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판례 태도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연습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용어의 정의가 출제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동형의 장점이 그거예요. 나오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나올 때마다 틀린다. 그럼 내가 그 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걸 딱 봤을 때 연타석 틀렸다, 그 파트를. 번호까지 똑같아요, 이거. 거의. 번호까지. 그러니까 번호까지 거의 똑같으니까 그 부분 봐가지고 그 파트를 내가 보완을 해야 해요. 연타석 틀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과정에서 평균을 10점 정도 올려버릴 수 있어요. 이 과정.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여러분들이 받으십니다. 오늘은 첫 주니까 좀 낫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쌓일 대로 쌓여가. 중개사법을 오늘 작정을 하고 오늘은 내가 적어도 10점 이상은 맞아봐야지.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래갖고 어쩌면 내내 봤어요, 책을. 중개사법을 내내 보고 왔는데 오늘 봤더니 오히려 더 떨어졌어. 55점. 그럼 막 때려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으로 그 생각 들죠. 기출문제 보니까 이렇게 문제 나오지도 않는데 아 이놈 더럽게 어렵게 내네. 어? 벨벨 꽈가지고 말이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만 받는 거고 여기서 80점 이상을 득점을 했는데 시험장에 가서 6점 맞고 하면 안 되잖아 이거. 그죠? 그러니까 연습 여전히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 난이도 있잖아요. 엄청 낮춰놓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 계시는데 동영 엄청 어렵잖아 지금. 그래갖고 작년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지금. 그래갖고 제가 올해 전반적으로 지금 동영 문제 난이도를 낮췄어요. 57점 나왔다고 그랬잖아 우리 학원 지금. 채점 한 개, 57점 평균이 나왔는데 이거는 동영 역사상 1주차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중개사법이. 보통 40점, 50점 미만대로 나오거든요. 거의 평균이. 근데 지금 현재 50점대가 넘었다는 것은 문제 난이도를 낮춘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어렵긴 어렵죠? 그래도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이제 빵 프로 막 이렇게는 안 나와요. 또 100%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 문항별로 전부 다 이제 통계가 다 나오는데 문항별로 100% 맞힌 문제도 없고 또 0% 맞힌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틀리신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좋아요.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 문제 단순형 기억을 해두시고 응용된 질문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로 갑니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문제인데 이 중개상물 문제는요 최신 경향이 계속 지금 이 중개상물 문제는 박스형을 내고 있어요. 박스형을. 그래서 이제 내는 것이 이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해결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쉽게 풀었을 걸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지금 옳은 것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거 알고 있죠? 요게 세차장 구조문서 했던 얘기죠. 주의할 점은 뭐냐? 중개대상물인 건물은 민법상의 건물과 일치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요게 중개상물인 건물이니까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주벽이 있고 정착물 이해된다. 이게 세차장 구조문서 했던 얘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중개대상 물의 범위는
물의 범위는 민법상 부동산의 범위와 일치한다. OX, X죠.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죠. 토지 건물인데 우리 중개사물의 범위에는 토지 건물 외에도 뭐가 더 들어가 있어요? 입건공이 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민법상 부동산의 범위와 일치한다는 틀렸습니다. 근데 중개대상물인 건물은 민법상 건물과 일치해요. 이해해두세요. 근데 시험에서 실제로 이 기억지문처럼 물어봤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도 이제 감은 잡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입니다. 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틀렸죠. 그러니까 사유지인 이상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도 중개사물이 되는 거 맞죠? 자, 틀렸고. 다음에 장래의 건물입니다. 이게 뭐예요? 분양권이다. 중개사물 될 수 있죠? 맞고. 다음에 부동산 유치권은 중개사물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 잘 묻진 않는데 유치권. 중개대상 권리 맞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지금 옳은 거라겠으니까 기어, 디귿, 리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틀렸죠? 예, 그래서 틀렸다고 하시지. 자, 그러면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었어요.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중개사물 잠깐 정리하고 갈까요? 요건 여러분들이 쉽게 지금 맞추는데 주로 이제 시험에 내는 내용은 그겁니다. 먼저 장래에 건축될 건물, 이게 분양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물 맞습니다. 입주권은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입주권 물어보면 바로 태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되는 입주권이 있고 안 되는 입주권이 있죠. 그러니까 감만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대토권이 있습니다. 이주단지 내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영업용 건물의 비품, 시설물, 무형의 재산적 가치, 영업사업의 노하우, 이거 권리금이죠. 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전채권이 들어왔죠, 지금 판례에서. 그래서 금전채권입니다. 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주 파트로 지금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해해 두시고, 나머지 이제 그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요 문제 있어가지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에요. 해당해요 안 해요? 해당하죠. 작년에 물어봤고, 그 다음 이제 30회 때 물어봤던 게 온천수입니다. 해당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점유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해두시고, 이거와 지금 온천수가 안 되니까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이에요. 미체로 광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중산물 파트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권리에 대한 부분이죠. 저당권 되죠? 지역권 되죠? 유치권 돼요 안 돼요? 된다고 그랬어요. 법정지상권 돼요 안 돼요? 되고, 그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환매권입니다.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이걸 권리의 득실 변경과 연결시킨 거예요.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의 이전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법정상권의 성립은 안 되는 거죠. 근데 법정상권의 이전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환매권의 행사, 환매 자체입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환매권의 이전은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환매 계약이라고 낸 거예요. 환매 자체는 안 되지만 환매 계약입니다.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증여는 안 된다고 그랬죠. 상속 판결 다 안 되죠. 이건 중개 개입 여지가 없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 상속받은 토지예요. 상속된 토지라고 나온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또 경매 자체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경매는 안 되지만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아파트입니다.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이 붙었거나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사유지 이상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공유산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바닷가 안 되고 포락지도 안 되고 채굴되지 않은 광물 다 안 되는 겁니다. 무주부동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감을 잡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정리하고 갈 게 저당권 된다고 그랬죠. 근데 건설기기에 대한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설기기에 대한 저당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거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건설기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저당권은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해하고 있죠? 그럼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채굴하는 권리가 뭐예요? 광업권이죠. 그럼 광업권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을 채굴하는 권리가 광업권이니까 미채굴 광물이 안 되니 광업권도 당연히 안 된다. 맞죠? 그럼 똑같이 물고기 안 되잖아요.
그럼 물고기를 잡는 권리 어업권이죠. 되겠어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건설기계 안 되니까 건설기계 저당권, 항공기계 임차권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요. 요즘은 오류를 워낙 많이 범했기 때문에 30회를 제외하고는 계속 판례 태도를 묻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각도를 바꿨죠, 지금. 풀어 쓰는 문제 유형으로 박스형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그래도 거의 다 맞췄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로 가보실까요? 정답은 3번이었고 이제 3번 문제 갑니다. 공인인사 제도를 지금 물어봤는데 지금 올해는 지금 공인인사 제도 쪽에서는요,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타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작년에 물어봤던 자격에 대한 위반 사항, 이걸 가지고 지금 자격에 대한 사항을 갖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격에 대한 위반 사항을 아주 잘 묻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가 다음 주에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지문. 이거 알아봤어요? A 공인인계사가 B 공인인계사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일단 사용하게 했습니다. 공인사업상 처벌 대상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하게 했어요. 이거 자격 취소죠. 자격 취소에 1-1입니다. 그러니까 1번 바로 정답이었어요.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속으로 읽으시면서 그랬죠. 공인인계사가 뭔 다른 공인인계사인데 또 자격증을 빌려줘. 지도 있는데. 그런 순간 탈락이에요. 약사 자격증 대여 사건을 보면요. 약사가 다른 약사 자격증을 갖고 사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약사인데 다른 사람의 약사 자격증을 쓰는 거지. 자기가 어떤 식으로 어떤 사유로 약국 개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약사 자격증을 빌려가지고 쓰는 거지. 이 사건 엄청 많아요. 그래갖고 그 각도에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공인인계사가 다른 공인인계사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 이거 대여냐? 이걸 물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1번 바로 정답이었어요. 자, 이제 1번의 정답이 나왔으니까 2번의 함정을 봤죠, 지금. 2번의 함정을 봤는데 여기에 또 함정 판대로 또 속아 넘어가신 분 계시죠? 우리가 아주 익숙하거든요. 시험 부정행위자 몇 년 응시 결격이다? 5년이죠. 그 다음에 자격 취소한 자는 몇 년? 3년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자격 취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년이 아니에요. 3년이에요. 근데 왜 헷갈렸느냐? 이 부분 때문에.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면 자격 취소하는 거죠. 그죠? 부정 취득은 자격 취소예요. 그럼 부정 취득은 결국 대표적인 예가 컨닝하다 취득한 거 아니냐? 컨닝하에 취득한 거 아니냐? 그럼 이거 부정행위 아니냐? 대리시험 봐서 취득한 거 부정 취득 맞죠? 근데 표현이 부정행위자라고 나오면 5년이라고 하셔야 돼. 근데 부정 취득으로 자격을 취소당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셔야 돼.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출제자는 물론 2번 짐은 잘 안 낼 겁니다. 왜? 이거 내면 바로 이거 태클이거든. 끝까지 누군가 태클 걸 거예요, 이거. 부정 취득이 결국은 부정행위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거니까. 그죠? 근데 공무원한테 청탁을 하여 자격 취득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답지를 몰래 넣어가지고 합격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자격 취소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3년이라고 나와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는 각도 연습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고 1, 2번 지문은. 그래서 문제를 푸는 요령을 보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 3번 지문 알고 있어야 되죠. 중기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공인인계사입니다.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다녀도 공인인계사라면 명함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 지문 틀렸고요. 4번 지문은 잘 아십니다. 공인인계사무소 대표라고 썼습니다. 무자격자가. 이거 사칭이 아니에요. 사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1-1로 처벌했고. 그 다음에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5번에 답 쓰신 분은 손 들고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하시라고 그랬어요. 오답 노트로. 5일 떴죠. 5일은 우리 과목에서 둘 다 중요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 5일 후죠. 자격 취소했을 때도 5일 내 국장 보고 다른 시도에 통보죠. 둘 다 중요합니다. 아주 잘 내는 지문인데 어쨌든 5일이 딱 뜨게 되면 앞으로 가서 정지가 들어가 있는가 꼭 체크하라고 그랬죠. 이거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어디다 썼느냐도 중요해요. 2번에 정답을 쓰신 분은 대세에 영향은 없어요. 대세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알고는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실수를 한 거라 보시고 5번에 답을 쓰신 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다 답을 썼느냐 중요한 겁니다. 이건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질문인데 이런 거에다 답을 써버리면 안 돼요. 정지를 반드시 알아봤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 시에만 5일 내 국장보고다. 기억하세요. 꼭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이게. 그러면 자격증 양도대회에 대한 부분 이제 연습을 다 했고요. 그럼 이제 자격증 파트는요. 결국은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부분이 있고 자격증 양도대회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양도대회 부분을 연습한 거예요. 그럼 시험에 대한 부분과 정책심의위원회 부분이 더 남아있죠, 지금? 그럼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게 뭐라고 해요, 지금? 정책심의위원회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른 동영에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한 부분을 다 봤어요. 자, 그럼 정답 1번이었고 이제 4번으로 갑니다. 등록 기준인데 지금 이 등록 기준에 대해서는요. 등록 파트에서는 등록 기준을 거의 매회 낸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법인의 등록 기준 이거는 다 맞췄을 걸로 일단 이해를 하고 있는데 등록에 대한 파트는 등록 기준이 있고 등록 절차가 있죠. 등록 절차는 솔직히 잘 안 물어봐요. 근데 등록 절차는 뭐 7일 내 등록 통지해야 된다. 이거 다 기억하고 있고요. 서류 관련 부분 있죠. 등록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는가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이 있거든요.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은 등록증 양도되어 그 다음에 이중속 이중등록 무등록 중개업 요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중속 같은 제재는 엄청 잘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격사유 문제가 있죠. 그래서 등록 파트에서는 이제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서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두 문제 비중인데 오늘은 등록 기준 갖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다음 주에는 등록 절차겠죠. 일단 문제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연습하는데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 기억만 살려볼까요? 우리 법인은 법정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되죠. 그럼 1번 질문 틀렸어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 틀렸죠? 법정 업무 아니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서 정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 다음에 자본금 얼마 이상이 돼요? 5천만 원 이상이면 되죠.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조직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죠.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임원에 대한 요건으로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 이걸 작년에 포함으로 했잖아요. 제외하고 임원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야 되죠.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공인중개사야 된다. 이렇게 기하자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본 요건이고 나머지 임원 사원 전체가 실무교육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확보해놔야 되죠. 건축물 대장이 되는 건물에 사무소 확보해놔야 되고 다만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 떨어진 건물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임원 사원 전체가 결격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돼요. 요게 등록 기준이에요. 그래갖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 다 짚고 넘어갔는데 1번 연습했고요.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사원인자의 3명 중에 1명 공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번의 정답 바로 나갔어야 됩니다. 맞았고요. 그러면 2억 원 이상 이제 보증 설정하라. 정답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함정을 판 거예요. 법인은 2억 이상 보증 설정 분명히 맞죠. 근데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다.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풀면서 2번 맞았고 1번 틀렸고 3번도 맞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쳤으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했냐면 확실히 둘 다 맞았다. 이때는 이제 쥐잡기를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쥐잡기인데 대표자를 제외한 맞고 임원 사원 3명이라면 최소한 1명 3분의 1 이상 공사해야 되니까 공인중개사해야 된다. 맞고 이게 쥐잡기예요. 그 다음에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분명히 이것도 맞는데 그러면 설문을 다시 봐라. 문제를 다시 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설문이 뭐였어요? 법인의 등록 기준이었어요. 보증 설정 등록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아닌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4번에 쓰신 분은 없죠? 4번에 쓰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상법상 회사이면 되는 거지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는 없어요. 주식으로 가든 유한으로 가든 합자로 가든 합명으로 가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상법상 주식회사이거나 이 말 반드시 봤어야 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해된다. 이건 맞죠? 또 다른 맞았어요.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죄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것도 기술주의죠.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확보를 해놓으셔야 돼요.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확보, 수립, 이거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쉬운 것 같지만 항상 함정이 파져 있죠, 하나가. 그래서 제 스타일을 아셨다면 상단에 배치해 놓으니까 답을 찍더라도 위에 걸 찍으라고 그랬죠. 찍더라도. 시험 기출도 그래요. 웬만하면 위에다 정답 배치하고 밑에다 함정 파요. 밑에다가. 그러니까 찍는다면 위에 걸 찍는 게 훨씬 맞을 확률이 높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 40문제 중에 이렇게 꼭 찍어야 될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많아야 2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모르거나 아예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래서 등록 기준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5번 문제.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자, 이 문제는 지금 결격사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정통 문제고요. 정통 문제고. 그럼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우리 결격사유 기억만 살려볼까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주 타겟인데 박스에 넣어놓고 모두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결격사유자는 제한능력자가 3명이 결격이에요.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모두 결격이죠. 3명 결격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피특정 후견인입니다. 피특정 후견은 결격이다 아니다. 기억해 두시고 특정 사무에 관하여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거나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자로서 심판받은 자죠. 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자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미성년자는 성년 의제가 됐거든요. 혼인했어요. 그래도 결격이죠. 다음 파산자는 복권해야 되죠. 그래야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다음 세 번째 수형자. 요게 지금 문제인데 수형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때 집행을 종료하는 사유는 만기 출소, 만기 석방이 있죠. 그럼 만기 석방된 자는 3년 지나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임시로 석방받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럼 가석방을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몇 년? 3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집행을 면제하는 사유 있죠. 이게 대표 사유가 뭐예요? 특별사면이죠.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3년만 지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2개 기억만 해 두시는데 물론 그러면 1번 피성년 후견인 얘는 결격 맞죠? 결격 맞고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입니다. 야, 결격 맞죠? 결격 맞아. 그러니까 성년 의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특별사면을 지금 갖고 물어봤잖아요. 왜 물어봤느냐? 저기 우리나라 굴지의 모 그룹 부회장께서 가석방 받았죠 지금. 그러니까 한 번쯤 보고 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가석방을 받았는데 특별사면을 해달라고 지금 계속 때렸었거든요. 근데 가석방을 했죠. 그럼 특별사면은 일단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지나야 됩니다. 근데 가석방은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죠. 그러니까 한 번쯤 참고하자. 그래서 얘는 특별사면 받았으니까 일단 2년 경과됐습니다. 못 벗어났죠? 결격사유 맞죠? 일단 그래서 결국은 그 양반 3년 지나야지만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 지나야지만 중개평사할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 번쯤 기억을 해보자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4번 질문입니다. 집행유예 임원 중에 1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은 지금 결격 맞죠? 그럼 결격자가 있는 법인입니다. 결격이 아니에요. 당연히 결격이죠. 이거는. 그래서 결격사유 정에 단 한 명이라도 임원 사원이 있다. 그러면 이 법인은 결격입니다. 그래도 5번 알고 있죠? 벌금이 떴어요. 벌금. 벌금 뜨면 앞으로 가갖고 무슨 법 위반해야 된다? 우리 법이다. 우리 법이고 금액도 300 이상이 되죠? 그럼 3년 지나야 됩니다. 근데 형법 위반 벌금이니까 얘는 바로 결격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수형자 첫 번째 이 점이 계시고 집행유예를 받았거든요. 그럼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자 참고인데 원래 제가 수업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집행유예라는 것은 징역형하고 금고만 있다고 그랬죠 원래. 근데 이게 형법이 개정이 되면서 집행유예에 벌금형이 들어갔어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하잖아요. 이때 집행유예가 가능한 걸로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번쯤 이제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집행유예가 뜨면 원래 금고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결격이고 벌금형의 집행유예 있잖아요. 이건 결격이 아니에요. 다시 집행유예라는 제도는 유예기한이 끝나면 없는 걸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유예기간만 다 결격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한 번쯤 이제 이걸 기억하신 분은 한 번쯤 벌금형의 집행유예라고 혹시 나오면 이는 결격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시험에서 진짜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냈잖아요. 시험지 확 찢어버려야지 그거. 우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죠. 금고 이상의 형. 그러니까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결격이지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결격이 아닙니다. 한 번쯤 참고하세요. 이거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용자가 누구냐?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법 위반 벌금이야지만 일단 결격이고, 그럼 양벌 규정에 따른 벌금은 결격이다 아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나머지 이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있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을 받은 자 5명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처분 받은 자 5명은 먼저 공인인사 자격을 취소당했네요. 얘는 몇 년? 3년이고 공인인사 자격을 정지당했어요. 몇 년? 몇 개월? 6개월 결격이죠. 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다. 얘는 이렇게 되고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럼 몇 년 쉬어야 돼요? 3년이고 업무정지 먹고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에 불구하고 업무정지를 진행하는데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죠. 이래 됐고 그 다음에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죠. 이걸 체크하면서 읽어요.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 사원이었던 자는 이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죠. 이 점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12명 그러니까 제한능력자, 파산자, 수용자, 행정처분자 이 1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법인의 임원 사원이 있으면 이 법인은 결격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통 문제였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꼭 맞히셨어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특별사면 가석방 요게 지금 떴긴 했지만 요즘 요거 특별사면 가석방 안 물어보거든요. 16회를 마지막으로 지금 안 물어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해만 일단 해두세요. 근데 문제는 6번 문제죠 지금.